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어쩌면 지금 시대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한 인물의 철학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네, 바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남긴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의 핵심 주장이 이거예요. 드러내는 자는 사랑받지만 감추는 자만은 살아남는다. 그 유명한 문장이죠? 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네 가지를 감춰야만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사실 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 가진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는 게 약간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소셜미디어만 봐도 뭐 성공이나 행복 같은 걸 막 보여주는 모습이 흔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분은 정반대로 감춰야 한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강조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발췌 자료를 보면서 그가 70년 기업인으로서 터득했다는 이 감춤의 원칙, 이게 대체 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경험과 통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또 지금 우리 시대상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감춤의 철학,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그 뿌리부터 좀 보죠. 왜 드러내는 건 약점이고 감추는 게 오히려 강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료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이병철 선대회장에게 들었던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있죠. 세상은 네가 가린 것을 보고 다가오지만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대요. 그렇죠. 뭐랄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경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거대 기업이랑 중요한 기술 협상을 할 때였다고 하는데요. 그 협상 이야기요? 네. 그때 젊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가진 모든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력을 막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자랑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딱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간신히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아주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쪽을 택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데요? 그게 놀라운 건데요. 상대방이 오히려 삼성의 기술력을 실제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해 왔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다 안 보여준 게 오히려 약이 됐네요. 그렇죠. 만약 그때 막 신나서 모든 기술, 모든 패를 다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강점뿐만 아니라 뭐랄까 약점까지 다 파악당해서 협상에서 오히려 불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감춘 것이 가진 힘,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아주 절감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진짜. 모든 걸 막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보이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네,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전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또 잠재적인 위험도 관리하는 거죠. 드러난 것은 명확하니까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타겟이 되기 쉽죠. 하지만 감춰진 것은 상대방이 함부로 예측하거나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뭘 숨긴다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넘어서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주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췌문에 따르면 감춤은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뭐랄까 생존 전략이자 또 자신과 조직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패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한 비밀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전략적 정보관리 차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감춰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아니, 건강은 뭐 자랑할 일 아닌가요? 왜 건강을 감추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28살에 삼성에 갓 입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좀 피곤하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그게 얼마 안 가서 제 건강에 안 좋다더라. 일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소문이 퍼지는 걸 경험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진짜 사소한 건데도. 네, 사소한 약점이나 뭐 힘든 기색조차도 부정적인 낙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의도랑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특히 리더의 경우는 더 그렇죠. 개인의 건강 상태가 조직 전체의 안정성이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예순의 큰 병을 앓았을 때도
회사 주가나 임직원들의 그 불안감, 이런 걸 우려해서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했던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는 이 건강을 감춘다는 것이 아픈 걸 무조건 참거나 속이는 의미라기보다는 건강 상태를 불필요하게 과시하지도 말고 또 약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도 말라. 이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하되 조용한 단련, 외부의 약점으로 잡힐 빌미는 주지 마라. 뭐 이런 거죠. 혹시 뭐 구체적인 조언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설령 밤새 뒤척였더라도 그냥 네, 잘 잤습니다. 이렇게 답하라고 조언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네. 개인의 피로나 컨디션 난조가 조직 전체의 우려나 부담으로 막 커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죠. 와, 요즘은 사실 뭐 번아웃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감받는 문화도 있는데 그와는 정말 정반대의 접근법이라서 더 흥미롭네요. 확실히 그렇죠.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감춰야 할 것, 바로 돈입니다. 이건 뭐 어쩌면 조금 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돈 문제도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었습니다. 30 중반쯤에 주식 투자로 꽤 큰 수익을 올렸는데 그 사실을 친한 친구한테 무심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더랍니다.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빌려주긴 했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변질됐다고 하죠. 아, 돈 때문에 관계 틀어지는 건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네, 정말 흔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언급이 되는데요. 아는 기업인 하나가 자기 부를 여기저기 막 과시하고 다녔는데 결국 주변의 시기, 질투, 끊임없는 금전적 요구, 심지어 나중에는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모든 걸 잃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검소한 시계나 옷차림을 선호하고 집무실도 비교적 단순하게 유지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럼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을 하나요? 이것도 꽤 구체적인데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 누가 묻거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답하라고 해요. 아하. 심지어 선행이나 기부 같은 것도 가능하면 조용히 남들 모르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인색하게 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드러난 부가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질투나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자세에 가까운 거죠. 드러낸 부는 빼앗기고 감춘 부는 불어난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이게 단순한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나 관계의 역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긴 부를 과시하는 게 꼭 성공의 증명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랑은 정말 대조적인 시각이네요. 네, 많이 다르죠. 자,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숨기라니요. 사람 자체를 숨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가까이 두는지를 감추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신뢰하는 사람. 네, 여기에도 좀 뼈아픈 배신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추천만 믿고 어떤 사람을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앉혔는데 글쎄 그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네, 이 사건 이후로는 사람을 등용할 때 절대 추천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눈으로 직접 오랫동안 지켜보고 검증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적에 아버지 곁에서 그 사업 관계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목격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지를 함부로 외부에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리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 딱 알려지면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 약점을 파고드는 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가요? 핵심은 검증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심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일관성 같은 것들을 좀 냉철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라는 거죠. 이 발췌문에서 그는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검증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네.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감춤으로써 당신의 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당신 주변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력. 신중함과 어떤 전략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감춰야 할 것은 마음, 즉 자신의 감정 상태나 속마음입니다. 이건 뭐 리더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리더의 감정이라는 게 조직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 역시 50대에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임원들 앞에서는 자신의 불안이나 낙담 같은 걸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다고 하죠.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조차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리더가 속마음을 감추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군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그 순간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딱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려 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일종의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통제. 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조직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본 겁니다. 그럼 감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라고 조언을 하나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좀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표정 연습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은 일기장에 적되 그 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혼자만 보면서 스스로 다스리라고 조언하죠. 아, 일기를 쓰되 혼자만 봐라. 그렇죠.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되 내면의 감정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지배하는 기술, 즉 내면의 통치, 인터널 거버넌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내면의 통치라.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외부 상황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가장 전략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큰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것. 뭐 그런 거죠. 물론 감정 표현이 솔직함이나 인간적인 매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아주 철저히 계산된 자기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방식이 근데 장기적으로 동료들과의 어떤 진정한 신뢰나 유대감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은 좀 남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발췌문에 보니까 이 네 가지 감춤의 원칙을 실제로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 평범한 중간 관리자가 이 감춤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좀 만만하게 보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상사들도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뛰어난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임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는 법,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본 모습을 숨기는 것 같아서 어색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딱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라고 단언합니다. 석 달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당신의 속마음이나 약점, 가진 것들을 쉽게 읽을 수 없게 되면서 당신한테 일종의 무게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곧 존중과 신중한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춤이라는 게 단순히 뭐 소극적으로 숨거나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에 불필요한 간섭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서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내면 관리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의 통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외부의 평가나 시선,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힘, 이걸 기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에게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글을 통해서 그의 아주 독특한 감춤의 철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그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네, 드러내는 자는 한때 사랑받을지 모르나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의 이 말이 오늘 어쩌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시대에 당신에겐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자료는 분명 자신을 보호하고 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어쩌면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통제와 정보 관리를 통해서 외부의 위협이나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것을 감춰야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나 깊은 수준의 이해와 공감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 전략적인 감춤과 인간적인 진솔함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